민주당이 작성한 하원 보고서에 국경 통제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흑인 군인이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성폭행범의 납치 현장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스 USA 우승자들이 잇따라 왕관을 자진 반납하고 사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행 관광업계가 올여름 성수기를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민주당 보고서에서 불법 국경 통과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보고서는 지난 2월 망명 신청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상원 합의가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민자를 널리 받아들이면 사회의 저임금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여긴 이유에서입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국경 강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남부 국경에 불법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민주당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경 강화는 공화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나라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상원 의회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국경 문제에 있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월 조사 결과 이민이 유권자들에게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제치고 최우선 이슈로 꼽혔고 유권자 65%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보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또 71%는 이민과 국경 보안의 발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국경 강화 문제에 대해 생각을 전환한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국경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일부 이민자들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와 신속 처리 방침으로 국경지대에서 더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흑인 군인이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오칼루사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4시쯤 한 아파트에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가 알려준 집을 찾았다가 이 집에 있던 공군 상병 23세 로저 포슨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포슨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결국 숨졌습니다. 포슨의 유족 측은 경찰관이 신고자가 알려준 아파트 호수를 착각해 집을 잘못 찾았다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보안관실은 해당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경찰관은 신고자를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나 그가 알려준 아파트 호수를 맞게 찾았고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며 포슨이 나타났는데 그는 권총을 쥔 오른손을 바닥을 향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즉시 포슨에게 총을 여러 발 쐈고 포슨은 뒤로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총격이 정당했는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슨의 유족 측은 포슨이 사건 발생 전 약 30분 동안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포슨이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이어서 여자친구가 휴대전화 영상을 통해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학 재학생 3명 중 2명은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정보업체 인텔리전트닷컴이 대학 재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5%가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은 36%, 다소 지지 입장은 2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매우 또는 다소 반대한다는 의견은 11%로 나타났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45%,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39%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최근 18살 미만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일부 시위대는 시나 학교 당국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성폭행범의 납치 현장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공개됐자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흰 복면을 쓴 흑인 남성이 앞서가던 여성 행인의 목을 벨트로 낚아챕니다. 피해 여성은 벨트에 목이 졸린 채 넘어지면서 바로 의식을 잃은 듯 보입니다.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끌고 가 차량 2대 사이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사냥을 연상케 하는 아주 끔찍하고 폭력적인 이 범행 영상은 뉴욕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키 5피트 9인치, 범행 당시 흰색 추리닝과 바지, 파란색 티셔츠를 착용한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으며 목격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는 45세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 성폭행 사건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발생한 성폭행 건수는 총 124건으로 지난해 동월 118건보다 5.1% 증가했습니다. 전달에 12.1% 상승했던 것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입니다. 지난달 주요 7대 범죄 중 유일하게 성폭행과 함께 증가한 강도 건수는 1,326건으로 전년 동월의 1,237건과 비교해 7.2% 상승,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스 USA 우승자들이 잇따라 왕관을 자진 반납하고 사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미스 USA 노엘리아 보이트가 6일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왕관을 스스로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이트는 지난해 9월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미스 USA에 뽑힌 우승자로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보이트는 미스 USA 최초의 베네수엘라계 미국인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건강은 우리의 재산이고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관 반납은 72년 미스 USA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틀 뒤인 8일에는 미스틴 USA인 우마 소피아 스리바스타파도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스리바스타파는 성명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가치가 더 이상 조직의 방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스 USA, 미스틴 USA로 활동하려면 사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왕관을 자진 반납한 것이 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사퇴 배경에는 미스 USA 소셜미디어 국장인 클라우디아 미셸이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물러난 후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셸은 미스 USA 경영진들이 우승자들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물론 보이트와 스리바스타파에 대한 무례함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미스 USA 선발대회는 지난 수년간 일부 참가자들에 대한 특별대우 논란 등 각종 의혹과 스캔들로 얼룩진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었던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여행, 관광업계는 올여름 성수기를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 대표 여행 관광 회사 중 하나인 US 아주 투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롭게 들어선 신축 사옥으로 사업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여행 관광 산업이 한창 붐을 이루던 90년대 당시 회사가 성장했던 곳과 같은 자리. 이번 확장 이전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한인 여행업계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선언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좀 움직이려면은 법안을 정제하고 좀 모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럴 때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한번 해보자.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한번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자. 이런 좀 각오가 좀 대단했습니다. 3년여간의 길고 긴 팬데믹 터널 속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항공 여행업계는
최근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UN 세계 관광기구가 올해 초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해외여행 관광객 규모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88%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 여행의 경우 치솟은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강해진 달러 환율 덕에 오히려 해외여행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종료된 지 연 1년, 이제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됩니다. 한인 여행업계 역시 이에 발맞춰 직원들을 늘리고 다양한 여행 상품 등을 선보이며 모객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약간의 변화는 오는데 약간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코스를 자꾸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에 반해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치솟은 물가로 줄어든 미국행 여행객 수, 특히 중국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은 고민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도 악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 성수기를 잘 넘길 경우 오는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하계올림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행 관광업계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불법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중국 억만장자가 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뉴욕 연방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이민 사기, 허위 신분증 사용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6살 친우이에 대해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친우이는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때부터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선거자금 총 11,600달러를 제공한 사실을 지난 3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자금을 누가 받았는지와 해당 선거운동본부 측이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미 영주권자의 기부금 한도를 2,100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우이는 2019년 미국에서 영주권을 허위로 신청한 점과 뉴욕에 거주할 때 플로리다 운전면허증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홍콩에서 SMI 컬처를 운영했던 친우이는 2018년 순 자산이 1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돼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여객열차가 화물열차와 충돌해 1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교 위에 마주 본 채로 멈춰선 두 열차. 열차의 앞부분이 모두 크게 찌그러졌고 기관실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전 10시 30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여객열차가 자재운반용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자재운반용 열차는 화물을 실지 않은 채로 철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100명 넘게 다쳤고 이 중 30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e utilizaron 90 ambulancias en el lugar, se trasladaron y atendieron 90 pasajeros, de los cuales 30 fueron derivados con código rojo, 2 salieron por helicóptero.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승객을 태운 열차가 철교에 진입하면서 잠시 멈췄지만 곧이어 큰 소리를 내며 빈 화물 열차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결국 열차가 탈선하며 멈췄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사고 이후 열차 안에 남아있던 승객을 대피시키는 한편 빈 화물 열차가 철로 위에 있었던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는 2012년과 13년에 잇따른 열차 충돌로 모두 50여 명이 숨지고 800여 명이 다친 이후 철도 노선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열차의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현지 매체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또다시 열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인 보험사들이 주택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트래블러스 보험사도 주택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6번째 규모인 트래블러스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결정으로 32만여 명의 주택보험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트래블러스의 보험료 인상은 내달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트래블러스 보험사는 또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6,600여 가구에 보험료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트팜과 파머스, 올스테이트 보험사가 올해 초부터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1,25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캘리포니아 주민 절반가량만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에 따르면 5월 1일까지 1,740만 명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아 전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지자 3,400만여 명 중 발급 비율은 약 50%를 조금 넘겼습니다. DMV는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년 남았고 국내 여행이 원활해지려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금부터 서둘러 신청하고 리얼 아이디를 취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으로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DMV는 방문자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리얼 아이디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 후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와 신용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돼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열흘 만에 바꿔 올해 충전소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오늘 X에 거듭 얘기한다며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새 충전기를 새로 만들기 위해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5억 훨씬 넘게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부지와 슈퍼차저 확대에만 들어가는 비용일 뿐 운영 비용은 넣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원만한 속도로 추진하고 기존 위치의 100% 활용과 확장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전소 사업에서 경쟁 관계인 다른 충전소 설치, 운영업체들이 테슬라가 확보한 좋은 부지를 대신 가져갈 기회가 됐습니다. 열흘 만에 머스크의 입장이 바뀐 데는 이런 경쟁업체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식 가입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된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제고하라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주 유엔 대사가 단상에 올라 결의안에 찬성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I repeat, free Palestine and vote yes for the resolution. 이스라엘 주 유엔 대사는 이에 맞서 결의안 채택은 곧 테러 조직을 유엔이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변합니다. Today you are also about to grant privileges and rights to the future terror state of Hamas. 이 둘이 맞붙은 건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 가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팔레스타인에 더 많은 권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는 통과였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In favor 143, against 9, abstentions 25. Draft resolution is adopted.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유엔 기구에 결의안과 수정안 등을 직접 제출할 수 있고 회원국과 함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자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엔 기구에서의 투표권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피선출권 등 일부 권한을 빼면 사실상 정회원과 같은 주의가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외교 측면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안보리에 이어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진 미국은 투표 후 발언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식 가입은 이스라엘과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안보리에서 먼저 찬성할 가능성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파 교란이나 인공위성 운영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우주기상예측센터는 오늘 저녁을 기해 G4 등급의 지자기 폭풍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기 폭풍 등급은 G1부터 G5까지 5단계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발령된 G4는 최고 등급인 G5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등급으로 2005년 1월 이후 약 20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폭발은 흑점의 자기장들이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 흑점의 수는 약 11.2년을 주기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 이 주기마다 평균 100회 정도의 심각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합니다. 특히 G4 등급의 지자기 폭풍은 지구에서 광범위한 전압 제어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저주파 무선 전파가 교란되고 위성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몇 시간 동안 저하될 수 있으며 통신, 전력망, 라디오 등 위성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휴대전화 통신은 고주파 대역과는 다른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 이번 지자기 폭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전에 가장 강력한 G5 등급의 폭풍이 발생한 마지막 사례는 2003년 10월로 당시 스웨덴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변압기들이 손상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대 지자기 폭풍은 1859년 9월의 캐링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북미와 유럽 등의 전신망이 두절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